NRR이라고 순매출 유지율이 있는데 128%입니다. 24년에는 114%에서 14%가 급증한 거예요. 이거 되게 크거든요. 이 숫자는 업계 최상위권이고 신규 고객 없이 기존 고객으로만 매출이 28% 늘어났다는 뜻입니다. 안녕하세요. 제타 주간 소식과 실적 발표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실적 발표에 대해서 주로 다루고 소식 하나만 보고 바로 실적으로 넘어갈게요. 우선 제타가 24불 CES에서 오픈 AI랑 협력을 발표한 뒤 고점을 찍고 사스포칼립스가 터져가지고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거의 30%씩 다 조정을 받았고, 제타도 뭐 반등하는 듯 하다가 결국에는 거의 40% 가까이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더블 바텀 찍고 지금 반등을 했는데 이란 사태가 터지고 좀 그런 지정학적 이슈나 여러가지 물가 상승에 따른 하락분이 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장에 큰 폭의 하락과 함께 17불을 깨고 내려왔는데, 지금 걱정되는 게 월요일 이란 사태가 터지는 바람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바닥을 좀 찍으러 갔다가 반등을 할지. 이 이란 문제가 좀 저는 개인적으로 길어질 것 같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것과 관련된 시나리오는 26년 매매 시나리오 바뀐 것과 함께 종목 얘기하면서 좀 멤버십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타의 투자자 컨퍼런스 참가 예정 뉴스가 하나 있습니다. 26년 3월 2일에 열리는 투자자 행사에 참여하고요. 여기서 이제 기업 설명회를 진행한다는 소식이고, CEO가 이거 트윗으로도 자기 여기 참가한다 이런 소식을 올렸습니다. 일단 참가 행사는 모건 스탠리 테크놀로지 미디어 및 텔레콤 컨퍼런스에 참여하는 거고, 이걸 이제 보고 싶은 분들은 제타 글로벌 홈페이지 들어가시면은 IR 여기 웹사이트를 통해서 실시간 웹캐스트로 보실 수 있습니다. 어차피 이거 제가 다음 주에 정리해서 같이 올려드릴 거라 그때 보셔도 되고, 이때 당일에 뭐 실시간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저 행사는 기술, 미디어, 통신 분야의 기업들이 참여하는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투자자 컨퍼런스 중 하나입니다. 주로 상장사의 CEO나 CFO 등 최고 경영진이 나와 기관 투자자 및 분석가들을 대상으로 회사의 전략, 향후 전망, 기술적 혁신 등을 발표합니다. 영향력은 업계 리더들이 대거 참여하기 때문에 해당 분야의 시장 트렌드를 파악하는 중요한 장이 되며, 여기서 나오는 발언이 주가에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이제 얼마 전에 실적 발표를 한 후 참가하는 대형 컨퍼런스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미흡했던 거라든지 시장 반응을 보고 그거에 따른 투자자 소통이 강화될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실적이 18분기 연속 기대치 상회 비트앤레이즈를 했습니다. 그거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기관 투자자들에게 회사의 가치를 적극적으로 알리려는 의도가 좀 담겨 있고, 모건 스탠리 같은 대형 투자은행이 주최하는 행사에 초청받아 발표한다는 것은 제타가 업계 내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을 좀 시사해 줍니다. 특히 제타 글로벌은 AI를 핵심 역량으로 내세우고 있으며,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자사의 AI 기술이 어떻게 수익화되고 있는지, 향후 AI 마케팅 시장에서 어떤 우위를 점할 것인지를 설명하며 투자 심리를 끌어올리려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3월 말 이제 1분기가 끝나는 시점에서 AI 모델인 아테나가 나옵니다. 이게 이제 오픈 AI랑 협업해서 만든 최신 AI 모델입니다. 이미 제타는 이 아테나 말고도 AI 모델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AI로 이미 돈을 버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번에 한 단계 더 발전될 이 AI, 그거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계 내에서나 제타에서 거는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이 아테나가. 근데 이미 베타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그걸 쓰고 있는 기업들한테는 평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기대를 할 수 있고, 투자자들도 기대하는 바가 좀 크죠. 그래서 이제 저런 기관들이 모이는 자리에서 자신들의 성장세를 증명하고 투자 유치를 좀 노려볼 수 있는 그런 행보로 좀 보고 있습니다. CEO 트위터를 봤을 때 좀 의미하는 바가 있음을 좀 시사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다음은 가장 중요했던 25년 4분기 실적에 대해서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가 거는 기대가 굉장히 컸고, 여기서 이제 그 기대를 충족시켜주고 보여줘야 될 순간이었는데 그대로 보여주고, 많은 사람과 그리고 제가 기대하던 최상단의 시나리오를 넘어가는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우선 기업의 체질이 적자 성장주에서 고수익 현금 창출 기업으로 완전히 탈바꿈한 기념비적인 해였고요. 4분기 일단 매출은 3억 9,460만 달러고 시장 컨센보다 3.7% 상회했습니다. 이 3.7%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시장 컨센은 기업에서 가이던스를 1만큼 줬는데 시장에서 기대하는 거는 야 얘네는 원래 보수적으로 잡고 항상 저기서 비트했으니까 이 정도 나오겠다 이렇게 봤는데, 그거를 좀 뛰어넘은 2.5에서 3이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컨센을 뛰어넘은 상해를 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8분기 비트를 기록했고 YOY로는 25.4%가 성장을 했습니다. 이제 여기서 연간으로 25.4%밖에 안 올라갔네. 다른 기업들은 뭐 3, 40%씩 하던데 뭐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이것도 굉장히 크고,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금 흐름 보시면은 76% 상승했죠. FCF. 이 잉여 현금 흐름이 굉장히 또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여기서는 가장 중요했던 갭 순수익. 이제 얘는 조정 에비타가 아니라 진짜 순수하게 그런 거 다 빼더라도 돈을 버는 기업이 되었습니다. 원래 이렇게 좀 턴어라운드 될 때가 가장 기업의 큰 체질이 개선되는 때라고 보거든요. 팔란티어도 그렇고 엔비디아도 그렇고 모든 적자 성장주들이 이런 갭 기준의 순수익을 내는 그 분기, 그 다음 연도 해가 굉장히 중요하고 주가 상승률이 눈에 띄게 볼 수 있었던 해입니다. 뭐 그때 시장이 받쳐져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걸 떠나서 그냥 역사적으로 이렇게 체질이 바뀌는 순간 다음부터는 결국에는 어차피 주가가 따라 올라갔어요. 그 성장 폭은 어차피 시장에 따라 다르고 기업에 따라 다르겠지만 제타한테는 26년이 굉장히 기대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이제 뭐 100%라는 당연히 없지만 확률값적으로는 그게 굉장히 높기도 하고 회사가 성장하는 만큼 주가가 따라오는 거는 시간차가 있지만 결국엔 당연한 수준이기 때문에 당연하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장 이후 최초 분기는 좀 아닌데 이제 의미 있는 최초의 분기 갭 흑자 전환에 성공했던 때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24년 4분기에 한번 했었는데 이거는 이제 선거 매출과 겹쳐서 잠깐 갔다가 다시 내려간 그런 수치이기 때문에 지금과는 좀 다릅니다. 이제 26년부터는 계속 갭 순이익이 찍힐 기업이기 때문에 연 단위로 26년은 갭 순이익 기업이 되는 적자 성장주에서 벗어나는 진짜 돈을 버는 성장주로 한 텀 체질이 바뀌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계속 말하지만 이 26년에 지켜볼 것도 많고 26년이 가장 중요해요. 저번 주간 뉴스에서도 다뤘지만 이 갭 순이익이 이번에는 좀 될 것도 같은데 조금은 어려운 난이도다. 될 수도 있지만 확률이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생각했는데 정확히 더 해냈습니다. 그래서 저도 굉장히 좀 놀랬고 다른 지표들도 굉장히 놀라웠기 때문에 뒤에 가서 같이 한번 봐볼게요. 조정 에비타는 9,510만 달러 전년 대비 35% 성장했고요. 마진율은 24.1%로 전년 대비 174bp 개선되었습니다. 이 잉여 현금 흐름이 굉장하죠. 76%가 상승했습니다. 이 FCF의 성장성을 그래프로 좀 보자면은 21년 3분기부터 한번 봐볼게요. 이렇게 올라가는 각도를 보면 여기서부터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죠. 이제 24년 2분기부터 좀 뭔가 J자 형태로 올라가면서 이 기업의 영업 레버리지가 발생되는 구간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가는 단순하게 FCF를 따라간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FCF가 성장함에 따라서 주가는 이제 하락과 상승 뭐 이제 갭이 어느 정도 막 벌어졌다가 이렇게 하지만 결국에는 평균 회기로 그거에 맞춰서 상승에 따라갑니다. 근데 지금은 차트가 많이 꺾여 있는 상태에서 갭이 많이 벌어진 상태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거 따라서 주가가 올라가 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이 영업이익도 보자면은 적자폭을 이렇게 계속 가파르게 줄여가다가 처음 이제 발생이 된 거예요. 이제 다른 기업들과 비교도 많은데 여기서부터 체질 개선돼서 올라가는 그래프들과 함께 주가가 많은 상승을 이뤘던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투자할 때 많은 분들이 이게 꺾여서 올라가는 이제 X자가 되는 구간에서 많이들 투자를 하시는데 이제 원래 만약에 장이 좋았다면은 여기서 이제 돌아서는 이 순간에 굉장히 좀 파멸적인 상승이 나오면서 랠리를 이어가주는 경우가 많은데 뭐 좀 시차가 있는 기업도 있습니다. 팔란티어가 뭐 대표적인 기업이기도 한데 그 시차가 좀 있지만 결국에는 좀 장이 받쳐주고 기업이 성장함에 따라 폭발적인 상승으로 따라가는 경우가 대부분 많이 있습니다. 어차피 뭐 100%는 없고 우리는 더 높은 확률의 베팅을 해야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좋아하는 이런 기업들에게 많이 베팅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좀 비중을 많이 저는 실었어요. 이 4분기 실적 발표에 좀 확신을 많이 얻어서 이 확신이 때로는 위험하기도 하지만 어차피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고 적자 기업도 아니고 빚이 많은 기업도 아니기 때문에 이미 가지고 있는 현금이 빚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빚은 없는 기업이에요. 부채가 없기 때문에 금리 인상에도 본질적으로는 피해가 없죠. 이제 금리가 인상되면은 성장주에 무엇이 안 좋냐면은 대출이 많은 기업들은 그 대출에 대한 이자가 올라가요. 그렇게 되면 이 기업이 적자폭이 더 커질 거 아니에요? 나가야 되는 돈이 많아지니까. 그거에 대한 부담이 있고 이렇게 되면 망하는 기업도 있습니다. 그걸 못 내기도 하고 돈을 빌려오려면은 이자율이 비싸기 때문에 안 되고 미래에 있는 것을 원래 땡겨오는데 금리 인하가 될수록 좀 더 멀어지면서 밸류가 어쩔 수 없이 내동댕이 쳐집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에 가장 많이 수혜를 받는 게 러셀 주식들이 그런 이유기도 합니다. 이제 세세하게 얘기해 보려면은 당연히 더 깊고 좀 얽히고 설켜 있지만 좀 간단하게 추려보자면은 대충 그런 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이제 터닝 포인트는 이때부터 시작되는 26년 한 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6년 말에 이게 얼마가 돼 있을지가 좀 기대가 되는데 뭐 시장이 계속 안 좋으면은 뭐 하락이 1, 2년 하락장도 있으니까 뭐 그거에 따라서 갈 수도 있고 어떻게 될진 모르지만 나름의 투자 포인트랑 시나리오가 있는 거기 때문에 뭐 그게 꺾이지 않는다면은 계속 투자를 이어갈 생각입니다. 그럼 이제 분기별 실적 추이를 한번 보자면은 24년 1분기부터 26년 1분기까지 봐볼게요. 이건 가이던스예요. 원래 1분기는 광고 쪽에서는 되게 비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25년 4분기보다 26년 1분기의 매출이 이렇게 팍 꺾여서 이거 이상한 거 아니야 하실 수 있지만 원래 항상 그래왔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꺾여 있죠. 이 1분기는 원래 계절적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광고업계에서는 전부 다 계절적 요인으로 꺾여 있습니다. 4분기에 이렇게 높은 것도 4분기에 대한 계절 특수성이 있어요. 4분기는 또 광고 집행이 몰리는 기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소비 시즌이기도 하고. 아시는 블랙 프라이데이나 크리스마스나 이때 다 껴있어서 소비를 굉장히 많이 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게 정직하게 오고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이 4분기보다 이 1분기가 더 높죠. 1분기보다 당연히 다 1분기는 높고요. 4분기보다 이 4분기도 훨씬 높고. 그래서 이렇게 정직하게 좀 그려가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FCF나 이제 이 영업이익이 갭 순이익, 조정 EBITDA가 아니라 진짜 흑자 기업으로 이 4분기부터 돌아서고 26년에도 높아져 있죠. 이건 이제 다 조정 EBITDA인데 여기서부터는 그냥 EBITDA입니다. EPS 흑자라고 보시면 돼요. 4분기랑 이제 1분기부터 시작해서 26년에는. 그래서 여기서 오름폭이 줄어드는 건 이제 진짜 순수익, 논갭이 아닌 진짜 갭 기준이어서 그렇고, 이 폭이 26년에는 훨씬 커지죠. 1분기 때는. 우선 이번 25년도 4분기 때 흑자 전환한 게 굉장히 어려웠던 게, 마리골드라는 기업을 인수했는데 거기에 비용 처리가 이때 다 들어가는데 그거를 뚫고서 흑자 전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좀 대단했던 겁니다. 그래서 25년 연간 매출은 13억 500만 달러, YOY로 30.2% 성장했습니다. 25년 초에 제시했던 가이드라인을 매 분기 상향하며 결국 30% 성장을 달성했습니다. 연간 조정 EBITDA는 2억 7,900만 달러로 YOY 43.8%가 상승했습니다. 연간 FCF도 1억 6,500만 달러, YOY 77.4% 성장했어요. 엄청나게 모든 걸 다 크게 성장을 했죠. 매출이 30% 성장할 때 현금 흐름이 77% 성장했습니다. 이렇게 성장했다는 것은 인프라 투자가 끝나고 본격적인 영업 레버리지 구간에 진입했음을 뜻해요. 숫자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했던 이 성장의 질입니다. 단순히 고객 수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기존 고객들이 제타의 AI 플랫폼을 사용하는 비중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어요. 이제 그것에 근거되는 데이터는 NRR이라고 순매출 유지율이 있는데 128%입니다. 24년에는 114%에서 14%가 급증한 거예요. 이거 되게 크거든요. 이 숫자는 업계 최상위권이고 신규 고객 없이 기존 고객으로만 매출이 28% 늘어났다는 뜻입니다. 이제 많이들 아시는 TTD, 더 트레이드 데스크의 유지율을 상회하는 수치입니다. TTD는 95%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고객군별 성장도 되게 눈에 띄었는데, 슈퍼스케일 고객이 24%가 늘었습니다. 연간 대비. 연 13억 원 이상을 쓰는 큰손들의 성장률이 전체 고객 성장률보다 높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수익의 안정성이 극대화됐음을 의미해줍니다. 이제 일반적인 고객들은 14% 증가했어요. 연 100K 이상 쓰는 고객들이. 이제 표로 한번 순 유지율을 보자면은 원래 100%대였다가 이때도 좀 높았습니다. 여기서 이제 상승했다가 정체되다가 25년도에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죠. 이제 25년도는 굉장히 제타에게 뭔가 전환점 앞에 섰던 중요했던 해거든요. 이제 그거를 잘 준비해서 4분기 실적으로 증명해내고 26년으로의 체질 개선, 달라진 기업으로의 한 걸음이 이제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6년이 굉장히 기대되는 해예요. 이제 뭐가 계속 기대되냐고 하냐면은 26년에는 중간 선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월드컵이 있어요. 둘 다 제타에게는 굉장히 큰 상승을 안겨다 줍니다. 매출도 그렇고 순이익도 그렇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AI 신모델이 나옵니다. 아테나라고. 이거는 이제 챗GPT, 오픈 AI와의 협업으로 탄생한 모델이에요. 이제 원래 가지고 있던 제타 AI 모델의 두뇌를 챗GPT로 갈아 끼우는 거고, 이 챗GPT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사용하는 게 아니라 아직 공개되지 않은 최상위 모델, 그 최상위 모델을 얹어서 그 아래 이제 제타의 그런 데이터와 AI 모델을 한꺼번에 이제 갖다 쓰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이거를 다 조정해서 쓸 수 있는 엄청난 AI 모델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이 AI 모델이 나오고 나서 기업이 체질 개선해서 주가가 폭등한 게 엠러빈입니다. APP라고 차트 한번 보시면 엄청나게 떡상한 순간이 있어요. 그게 이제 이 AI 모델로 효율성과 생산성, 이익이라든지 고객에게 가져다 주는 것들이 엄청나게 상승하고, 기업의 이익률도 기하급수적으로 70%인가 80%? 그 정도 마진을 가져다 주는 AI의 효율을 보면서 그 기업이 완전 폭발적인 상승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번 기대해 볼 법한 모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26년에는 적자 기업에서 진짜 갭 흑자 전환으로 되는 해입니다. 이제 연간으로 갭 흑자 전환을 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26년 가이던스는 보수적으로 잡았지만 갭 기준 흑자 전환이 되는 첫 해입니다. 이제 그리고 제타는 1년에서 3년, 3년에서 5년, 5년 이상 장기, 그 고객들의 연간 기준 평균 매출이 굉장히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고객 보유 연수별 평균 매출 추이를 한번 확인해 보면
머무는 시간이 길수록 쓰는 돈의 단위가 달라져요. 그만큼 제타가 효율적이고 우리에게 돈을 벌어다 주고 필요하다는 얘기겠죠. 1년 미만은 약 70만 달러를 씁니다. 그리고 1년에서 3년에서는 130만 달러를 쓰고 더 나아가서 3년에서 5년에서는 210만 달러를 씁니다. 그런 다음에 5년 이상 장기로 쓰고 있는 고객들은 지금 약 390만 달러를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준점 대비 약 5.6배의 더 많은 지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래 쓴 고객일수록 제타를 더 많이 사용하고 그거에 더 많은 지출을 하고 있다는 뜻이죠. 우선 제타는 일반 사스 기업 구독형 모델과는 다르게 구독형은 당연히 좀 깔고 가고 거기에 이제 사용량 기반입니다. 사용량이 늘어날수록 고객이 제타한테 내야 되는 돈이 늘어나는 구조예요. 그래서 이번에 사스포칼립스와는 결이 다릅니다. 이제 사스포칼립스가 불어오는 본질적인 위험도는 이제 사람 수당 구독료를 받는데 이 사람이 줄어버리면 구독료가 줄겠네? 그럼 너네 매출을 어떻게 벌래? 돈 어떻게 벌래? 이익을 못 내겠네. 이렇게 줄어드니까. 그래서 성장성은 이제 없겠다. 이렇게 불어온 게 사스포칼립스거든요. 근데 제타는 여기서 인원이 줄어도 이 한 명이 이 4명분 이상의 효율을 내고 얘네들 것까지 다 대체해서 쓰는 사용량이 있으면은 어차피 그 돈이 다 나온다는 소리입니다. 5년 이상 된 우량 고객들은 갓 들어온 신규 고객보다 약 6배나 더 많은 돈을 제타에 쏟아붓고 있고 이게 이제 제타가 매년 30%씩 성장할 수 있는 진짜 기초 체력이 됩니다. 그래서 CEO도 우리가 목표한 매출은 새로운 고객을 꼭 끌고 와서 내는 게 아니다. 있던 고객들한테 더 많은 ROI를 돌려주고 그 기업들이 더 많은 돈을 쓰게 해서 매출의 몇 퍼센트만 늘리면 우리가 목표하는 금액은 도달할 수 있다. 어려운 것이 아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고 그게 이미 숫자로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마리골드 인수가 왜 중요하냐. 고객 폭이 늡니다. 고객 파이가 굉장히 커져요. 이미 마리골드가 하고 있던 고객들이 있는데 거기한테 제타 한번 써보세요 해서 엮어서 하면 써보다가 좋으면 여기서 이제 사용을 하겠죠. 그럼 이 고객들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더 많은 돈을 소비하겠죠. 그래서 이번 마리골드 인수가 굉장히 제타의 미래를 좀 보장해주고 바로바로 효과가 나오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26년 1분기부터. 그래서 26년 가이던스를 상향한 거예요. 이 가이던스 상향을 11월에 했는데 2월에 실적 발표 때 또 한 번 상향한 겁니다. 애초에 이 상향한 것도 보수적으로 하단을 잡고 어느 정도 범퍼를 두고 발표한 거라 이거보다는 당연히 클 거라고 시장에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CEO도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원래 범퍼를 잡고 보수적으로 말을 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6년 연간 목표 매출이 17억 5,500만 달러입니다. YOY로는 35%를 예상하고 있고 기존 1.73빌리언에서 2,500만 달러를 추가 상향한 거예요. 이제 이거는 연간 목표고요. 이제 1분기 가이던스를 또 상향했거든요. 연간 목표도 올렸는데 1분기는 더 자세하고 높은 폭으로 가이던스를 제시했습니다. 매출 3억 7천만 달러로 YOY 40%로 성장을 잡았습니다. 어마어마하죠. 30%대도 큰데 40%대까지 올라왔어요. 근데 이게 보수적으로 잡은 거고 더 올라갈 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게 좀 무서운 점이에요. 조정 에비타도 3억 9,100만 달러로 이것도 40.1%고요. 잉여 현금 흐름도 2억 3,100만 달러로 이것도 40%입니다. 그리고 역사적인 약속인데 26년 연간 기준으로 사상 첫 갭 순이익 흑자 달성을 공식 가이드라인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엄청나게 무슨 진짜 미국이 완전 휘청거려서 뭐 난리가 나지 않는 이상 경기 침체가 뭐 크게 나오지 않는 이상 대공황처럼 웬만하면 26년 연간 이 흑자는 확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당연히 보수적으로 회사에서 잡은 거라 그렇습니다. 이제 그럼 어닝콜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3월 말에 정식으로 모두에게 배포되는 오픈 AI랑 결합한 아테나예요. 데이비드 스테인버그 CEO는 오픈 AI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 아테나의 대화형 인텔리전스를 마케팅 업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렸다고 강조했습니다. 아테나는 1분기 말 정식 출시될 예정이며 베타 테스트 결과 고객 작업 효율성이 평균 30% 이상으로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다음 주간 소식에서 이 아테나가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건지 조금 더 자세히 좀 깊게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야 될 점이 무엇인지도.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마리골드 통합 완료 및 시너지인데 마리골드 인수에 따른 일회성 비용 2,040만 달러를 4분기에 모두 털어냈어요. 그런데도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포춘 100대 기업 중 51개사를 마리골드를 통해 확보했으며 이들에게 제타의 고마진 AI 서비스를 끼업하는 작업이 본격화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 마리골드는 정산이 완료가 됐어요. 125밀리언 잔금 중 50밀리언은 현금으로 75밀리언은 약 530만 주의 주식으로 상환하며 재무적 불확실성을 완전히 해소했습니다. 다 털어냈어요. 이제 투자자들이 봐야 될 불 케이스랑 베어 케이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불 케이스에서는 룰오브 50의 진입인데 이게 원래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룰오브 40이라고 있는데 이게 넘어가는 기업에게는 굉장히 좋은 기업이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걸 뛰어넘어서 50,
이게 이제 뭐 비교하는 거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 이제 성장성과 그런 영업이익 이런 것들을 더해서 나온 값입니다. 그래서 그 점수가 51.4%고 26년에는 57.3%까지 상승할 전망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사스포칼립스 면역인데 인원 수당 과금이 아니라 AI 호출량 기반 모델입니다. 기업들이 인력을 줄이고 AI를 도입할수록 제타의 매출이 늘어납니다. 25년 AI 호출량이 25배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것도 4분기 때 증가한 수치예요. 연말 쇼핑 시즌 때 한꺼번에 팍 증가했다고 해요. 엄청나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한번 써본 사람은 계속 쓴다는 얘기예요. 스마트폰을 쓰던 사람이 다시 스마트폰 아닌 옛날로 돌아갈 수 없듯이 이것도 이제 한번 사용하기 시작하면은 계속적으로 사용량이 늘어난다는 소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대해 볼 수 있는 게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입니다. TTD가 받는 고배수 멀티플을 제타가 추격할 명분, 갭 흑자와 높은 성장률이 완성되었어요. 근데 이제 TTD도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밸류가 되게 담백해졌더라고요. 고배수 멀티플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이제 제타가 TTD를 보면서 가야 될 게 아니라 엠러빙 같은 거긴 이미 뭐 성장돼 있고 엄청나게 좋은 기업이지만 그런 기업이나 이제 다른 소프트웨어가 받는 그런 멀티플의 정상화 거기에 따른 멀티플 리레이팅을 좀 기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이번 어닝콜 때도 좀 이슈가 됐던 게 있습니다. 우리가 시장 점유율을 뺏어오고 있다 CEO가 말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업계에서는 그게 TTD를 겨냥한 말이다라는 말이 많습니다. 왜냐면은 TTD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뭐 자동차라든지 여행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성장률이 둔화가 됐다 이런 식으로 말했는데 제타에서는 이 자동차나 여행이 엄청나게 큰 성장률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시장 점유율을 굉장히 뺏어오고 있다고 했는데 거기에는 이제 TTD가 좀 저격당했고요. 뭐 다른 기업들의 점유율도 계속 가져오고 있겠죠. 그래서 점유율이 계속 높아질수록 제타가 계속적으로 투자자들에게 좀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순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걸 계속 뺏어오고 있는지 가져오고 있는지가 중요한데 실적 때마다 숫자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믿음이 가고 기대해 볼 법한 내용입니다. 베어 케이스에서 보자면은 이 SBC입니다. 25년 연간 1억 7,780만 달러가 지출되었는데 매출 대비 비중은 줄고 있지만 여전히 주주가치 희석이 핵심 요소, 리스크의 핵심 요소로 보고 있는데 이거 기업을 좀 제대로 파보면 절대 이렇지 않거든요. 이제 기업에서는 이거를 계속 관리합니다. SBC를 관리하는 기업과 안 하는 기업들은 명확히 차이가 있는데 정확히 제타에서는 25년도에 희석률 얼마, SBC 얼마, 그 퍼센트 관리를 어디까지 하겠다 했는데 최대 하단까지 맞췄습니다. 그래서 제타에서 제시한 그 폭에서 가장 하단, 관리가 진짜 잘 되고 있다는 뜻이죠. 근데 26년에는 더 내릴 거다. 그 수치가 10% 미만으로 내려가서 그 전처럼 계속 투자자들이 리스크로 보지 않도록 이미 조치를 취해놨습니다. 이 수치도 다음 주간 뉴스 때 좀 정확히 가져와서 어떻게 연도별로 변하고 있는지 좀 자세하게 다뤄볼게요. 그래서 리스크나 베어 케이스로 보고 있지만 저는 사실상 이거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통합 리스크인데 마리골드 고객들의 이탈 방지가 26년 35% 성장 가이드 달성이 핵심으로 보고 있는데 이미 이 통합 리스크는 조금 어느 정도 해치웠다고 생각합니다. 25년 4분기와 26년 1분기에 이게 증가세 이런 것들을 보면 이미 통합은 다 끝났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은 제타는 원래 인수할 때 JMP인가? 지금 정확히 언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JMP가 맞을 거예요. 거기다가 인수할 기업 이 마리골드를 통째로 집어 넣어서 인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넣어서 잘 통합돼서 제타에 바로바로 굴러갈 수 있을 만한 기업을 제타에 여기로 가져와서 통합시켜버립니다. 그래서 통합이 이루어지고 그거의 효율이 굉장히 빨리 나오고 리스크가 굉장히 낮은 기업이에요. 그걸 이제 26년 가이던스 2번 상향한 거를 좀 보면 확실히 통합에 문제 없이 잘해서 시너지를 내고 있다라고 판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분기 실적 발표 때 완전히 명확해지겠지만 지금으로서는 뭐 잘 됐다고 생각하고 경영진도 마리골드랑 제타랑 1+1을 해보니 결과값이 4 정도 나오더라. 이만큼 효율이 좋고 잘 가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는 거시경제의 영향인데 디지털 광고 회사는 경기 침체 시 가장 먼저 삭감되는 영역입니다. 하지만 제타는 ROI 투자 대비 수익 중심의 도구라 상대적으로 방어력은 높아요. 그렇지만 경기 침체가 오면은 그런 거 상관없이 다 떨어집니다. 매출도 줄 수밖에 없고 가이던스 다시 수정이 나올 거예요. 근데 미국 GDP 보면은 성장률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빈부의 격차가 있듯이 위에 사람들이 다 쓴다 뭐 이런 세부적인 문제는 있지만 결국에 소비를 주축으로 한 경제 성장률은 뭐 무시할 수 없게 전 세계적으로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스크가 아마 하나 더 있는데 이제 소송 리스크예요. 이 소송에 대해서도 좀 자세하게 주간 뉴스에서 한번 다뤄볼 거긴 한데 이건 이제 7월쯤 그 결과가 나올 거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 좀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근거들이랑 이유가 또 있어요. 그것도 이제 앞으로 있을 주간 뉴스에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송 리스크가 있는데 뭐 기각할 확률이 높다고 한들 결국에는 딸려 있는 리스크입니다. 그 공매도 리포트에서 따라온 소송건 2개가 있습니다.
이제 결론을 내고 끝내보자면은 제타는 이번 실적에서 숫자가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것을 완벽하게 좀 보여준 사례입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약속을 다 지키고 그거를 숫자로 말해주고 있는 기업이에요. NRR 128%는 고객의 충성도를 볼 수 있고 FCF 78% 성장은 기업의 돈 버는 실력을 볼 수 있습니다. 25년 4분기 갭 흑자는 경영진의 약속 이행 능력과 주주들에게 뭔가 서프라이즈를 안겨줘서 돌려주려는 그런 의지를 증명해줬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 있어서 좀 완벽했던, 진짜 흠잡을 게 하나 없었던 실적 발표였고 좀 감동이 있었던 실적 발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CEO의 자신감도 넘쳐났고 워닝콜에서 26년을 기대해 달라는 그런 좀 넘치는 자신감을 봤을 때 이 사람이 말로만 하는 사람이 아니고 계속 숫자로 보여주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이 기업에 더 기대를 하게 됐습니다. 우선 이 기업이 뭐 돈을 진짜 많이 버는 기업은 일단 아니에요. 이제야 적자에서 흑자로 탈출한 성장주일 뿐이지만 그거에 비해서 밸류가 너무 낮습니다. 그래서 상식적으로 너무 싼 가격이에요. 제가 생각할 때예요. 근데 너무 싼 가격이어서 이게 정상 가격, 정상 밸류로 리레이팅만 된다 해도 50불은 충분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될지는 좀 추적하면서 지켜봐야겠죠. 1분기 실적 발표 때 아테나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3월에 끝나도 5월 달쯤에 실적 발표를 할 거니까 이미 그때는 결과값이 계속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CEO의 입에 좀 집중해 봐야겠죠. 그래서 좀 여기서 좀 모멘텀이 터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은 불안하고 이란 지정학적 이슈가 어떻게 끝날지는 좀 모르겠지만 결국에 그런 전쟁 이슈는 해결이 됩니다. 러시아 때도 저는 정유주를 들고 있었고 지금은 정유주가 없지만 결국에 모든 전쟁이 나도 2차 세계대전 났을 때도 주식은 올라갔습니다. 그 이란도 그렇게 크게 길게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단 뭐 시나리오 수정은 없고 지속적으로 회사를 추적하면서 잘 한번 투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타 주주시거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